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운매 기사로. 제가 어렸을 때 순학질 여사랑 함께 제가 어렸을 자랐던 때라고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요. 뭐 헤어스타일로는 저하고 비슷한 연배로 보이십니다만. 아니요, 저 어려요 많이. 어리죠? 네, 진짜 얼굴은 진짜 어리신데. 어렸을 때 그 야구방망이 네. 그거 이러셨을 그 때 흉내도 냈어요? 엄청 흉내. 운매 기사로 그러면 일자 그때 눈썹도 내가. 붙이고? 네, 아, 운매 기주고 하고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도 팬이에요. 아유. 요새 하도 여기저기 활약이 많으셔가지고.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욕만 얻어먹고. 아유, 왜 요거를 먹어요? 네. 자, 우리 역전의 용사 오늘 함께 이야기할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희재 대표 오늘 지금 입장하시려고 마이크 달고 있고요. 장성철 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픽스 공식 욕바지 장성철입니다. 왜 욕바지야? 예. 몰라요. 자유케요 저를 그냥 막. 예, 무슨 드라마 아유. 찍어요. 아니 근데 뭐 왜 별명이 타짜라는 그런 별명 제가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그 들었는데.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네. 타짜라는 코너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뭐 경험해본 사람들 뭐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짜로 했는데 잘렸어요. 아, 그래요? 시즌 1에서. 아, 그럼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즌 2는 뭐 네. 김근식 뭐 네. 이런 분들 아, 채우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새 뭐 핫한 주연이시던데? 뭐 진짜 핫했을 때는 예. 2021년도. 그래요? 그때 핫했었고. 뭐 때문에? 그때 윤석열 엑스파일을 아, 터뜨려가지고. 그랬었구나. 그 때문에. 지금은 뭐. 지금은 거의 죽어가고 있지. 우리가. 아니야. 대세하라. 아니야, 요새 뭐. 변희재 대표님한테 욕먹는 대세하라. 아, 우리 변희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내비하고 또 한 5분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계속 이럴 끼야요? 네. 예? 출발할 때 이제 10분을 더 일찍 해야 된다 그랬네요. 오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족한테 충성하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 장성철 소장님은 네. 요새 보니까 뭐 여기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아주 엄청 나가서 활약이 대단하셔가지고 나는 그 보면서 영화를 한 편 찍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사랑과 야망이라고. 사랑과 야망? 요새 얘기 주연은 네. 한동훈, 네. 나경원, 네. 그다음 원희룡 이 세 사람. 제가 거기서 그럼 작가해요? 아니, 연출을 하셔야지. 연출을? 왜냐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저는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오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연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선언한 데 대해서 네. 나경원 의원이 좀 세게 뒤통수 맞았죠. 뒤통수 맞은 꼴이다. 사실은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네. 나경원 의원을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친인들이 다 뒷받침해 주겠다. 그리고 보수 우파 국민의힘의 최고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엘모 씨라고 있어요. 예. 그분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은 용산에도 들어갔다 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누가? 나경원 의원이. 의원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무돼가지고 이제 그래 어. 이제 내가 한번 대역전극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난감해가지고요. 한 수요일 목요일 이때 완전히 그냥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희룡 장관도 사실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요? 근데 수요일 날 밤에 용산에서 전화가 왔지. 전화가 왔어? 용산에서 아니요, 전화 왔대요. 아니에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성민 의원이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출마해라. 우리가 뒷받침해주겠다. 이철규는 그래가지고-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아니, 거야? 나경원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어땠을 나경원 거 의원 아니야. 혼자 가지고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수 넘는 걸 못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후보군들을 몇 명 집어넣어서 결선으로 가자. 네, 일단은 과반수 못 넘게 하고 28일 날 결선에서 뒤집기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표분산을 위해서 네. 여러 명을 출마시켜야 되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혹시 친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까? 아니 뭐 그것도 본인도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미적미적 그러잖아요. 되니까 네, 네. 나 그런 비밀이다.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후보군을 좀 넓게 해야 표 분산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좋은 네. 전략일 수도 있죠. 네. 어디서?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왜냐면 전략이? 한동훈을 절대 당대표 시키면 안 된다는 게 그 그렇죠. 용산에서 무조건 막고
갖고 있는 그 아니 전화 통화도 했다는데 왜 또 뭐 그래 열심히 해봐. 전화 통화만 했대잖아요. 남들은 다 들어갔다 갔는데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못 막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디서 지금 감히 그따위 말을 해? 이게 지금 용산의 분위기에다가 너 그동안 나한테 행동한 걸 봐.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은 안 된다. 최상병 특검법은 내가 해야 된다고 말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실 나도 너네랑 의견이 똑같은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뭘 꾸리고 뭔가 실제 실력 발휘할 때쯤 되면 이미 공수처수 다 끝났을 테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 똑같이 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것 뿐이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들한테 유리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 얘기도 좀 들어줘요.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경원 대표, 나경원 전 대표, 나경원 의원은 네. 이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한정의 희망을 가지고서 난 윤석열 대통령이 재집권에 희망하고 윤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딸랑딸랑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하는 용산의 전략으로는 나는 이거는 그쪽 전략의 입장에서는 잘 된 거라고 보여요.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전화했을 때 대통령이 한마디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해봐라라는 뜻이 잘해라도 아니고 잘해봐라. 잘해봐라. 그게 잘해봐라 이것도 있고 잘해봐라 이런 뜻도 있잖아. 잘해봐 하고 또 끊었을 것 같아요. 또 그냥 그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뜻이 뭘까라는 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해? 다 아는데. 아니 우리 지금 좀 전에 다 얘기한 것은 우리 저기 다 변희재 비슷하게 얘기하지 대표도 않아요? 예, 아니 어떻게 저는 전혀 다르게 전혀 얘기하고, 다르게 지금. 저는 뭐 예. 이 언론에 불어나는 거는 그냥 다 걸러듣기 때문에 네. 어떻게 믿어요? 저는 윤석열 한동훈이 아직도? 뭐 서로 그렇게 죽일 정도로 싸울 정도의 원수는 될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쿠데타를 벌인 그 동지들이고 제 기준 보면 범죄 공동체 집단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죽으면 같이 죽는 관계여서 밥그릇이나 뭐 사소한 감정 싸움 가능하지만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죽인다거나 한동훈이 집권해서 윤석열을 치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서 이번에 한동훈이 아까 얘기한 우리 노영비서 설명 잘했는데 네. 들이받은 것처럼 막 보도가 나가지만 실제로 알맹이를 잘 들어보면은 다 똑같은 별로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 네. 똑같아요. 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그분이 독자적으로 아주 자기가 엄청나게 힘이 좋아가지고 뭔가 실력을 쌓고 세력을 쌓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좀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진정성이 없는 대립일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다고 보고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고 봐. 윤석열 대통령은 속으로 그런 걸 되게 못 견뎌하는 성격이고 네. 어쨌든 그게 뭐 약속 대련이든 아니면은 이 사람이 겉으로 이게 필요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뒤끝이 계속 남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실질적으로 한동훈을 이렇게 조그맣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뒤끝이 더 길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 형수님하고 관계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네, 말이 앙떠네. 아니, 그 그래서 이후로는 서로 끊어졌던 그래서 거 지금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네. 일부러 하면서 네. 나경원하고 싸워라 이렇게 지금 먹이를 그쪽에다 던져준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뭐 호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자기는 기본적으로 본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그래요. 일단 얘기를 말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나경원하고 사이 안 좋은 당신이나 김건희 여사랑 싸우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런 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노 변호사님의 네. 아주 뭐 전략적인 내전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냥 멘트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가 훨씬 더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들리는 얘기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분노감이 더 심하다. 왜냐? 공천 과정 중에서 몇몇 사람 좀 챙겨달라고 했더니 완전 쌩 깠잖아요. 네.
그거 완전 분기탱천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도. 여자가 그러는 한을 거죠.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을. 근데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더 통이 좀 더 커요. 그래요? 이 세 명의 지금 등장인물들 중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잘 감싸주고 네. 잘 돌봐주면 그런 것쯤은 내가 탁통 크게 용서할 수 있어. 이런 사실은 마인드도 있어요. 그분의 성격상.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치적인 미래가 그게 없는 거죠. 바로 그거죠. 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차별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도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혼자 독립적으로 홀로서기 하거나 끝까지 가지는 못할 아니 것 같아요. 그렇게 한데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형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보다 더 현명하고 바르게 다르게? 차별할 수 있다. 다르게? 네. 맞죠. 좀, 예, 정확히 예. 보신 거예요. 예.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용산을 설득해 가고 있죠. 설득해 가고 예.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신 같이 하면은 정말 조기에 낭만한다. 내가 정말 영리하게 잘 해가지고 임기 맞춰주고 정권 연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는 그래서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갈등 관계는 제가 말했지만은 범죄 공동체 내에서의 밥그릇 싸움이고 확실한 갈등 구도는 이미 나왔어요. 확실한 갈등 구도는 도태우 변호사하고 한동훈이 치고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전강훈으로 상징되는 범 아스팔트 태극기와 한동훈은 이건 끝났습니다. 예. 한동훈하고 예. 정강훈 쪽하고 네. 범 아스팔트 보수하고 아직 한동훈은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전쟁에 돌입됐어요. 버렸어요? 한동훈을? 한동훈과 전쟁을 붙은 거죠. 이제. 붙었어요? 예, 붙은 거죠. 예. 최상병 특검 그게 때문에? 이제 이 도태우로 상징됐는데 네. 도태우 이전에 뭐 우리가 막 흔히 알고 있는 전광훈, 신혜식, 뭐 이봉규, 뭐 보수한번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한동훈 전쟁이 이미 시작됐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는 네. 윤석열, 한동훈을 친하게 지내야 아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서정욱은- 정통보수 아니에요. 네? 그분은 그건 정통보수 본인은 아닙니다. 선대 변호사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내가 서정훈 잘 알거든. 아, 내일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난 내일 방송 같이 하잖아. WPC 변호사기도 한데 네. 서정욱 변호사는 늦게 들어왔어요 보수에. 아. 그게 자기가 막내로서 네, 늦게 형들을 들어왔어요. 설득할 수 아니, 있다. 택떴어. 택떴어요? 네, 어림없어요. 서정욱 변호사는- 이쪽도 이 짬밥이 중요해가지고 제가 한 17년 차인데 17년 진짜 밑으로는 말도 못 꺼냅니다. 아, 그럼 우리 변희재 대표는 짬밥이 어느 정도 된 17년 차 거예요? 보수 운동가 17년 차. 그러니까 제가. 17년인데 거의- 어느 정도 선에 있는 제가 거예요? 이제 거의 정광훈 다음이죠. 아, 그래요? 그렇게 보수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2인자죠. 예. 2인자구나. 예, 예. 신혜식 대표하고 저와 같이 2인자.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들 지금 세력을 보세요. 이분들 그다음에 신혜식 한번 보세요. 지금 차라리 서정욱이 나. 이 모든 상황에서는 아니 그러나 그 서정욱 선수 서정욱 변호사 믿으면 안 된다. 조중동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고 이거 네. 뭐 조중동하고도 완전 다른 노선이어서. 서정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정세를 좀 살피긴 잘 살펴요. 그래서 본인은 요즘에 한동훈을 좀 멀리하는 듯 했다가 요즘에는 또 요즘에는 둘 다 올려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요. 왜냐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네, 그래서 본인이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특별히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본인 유튜브. 아니 근데 좀 서정욱 열심히 하고 변호사 있어요. 얘기를 꺼낸 이유가 네. 서정욱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랑 직통 통하니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과 심기를 제일 잘 알거든요. 네, 네. 서 변호사가 그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야 이거 한동훈을 너무 내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공생관계? 그렇게 그러니까 전략적?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면은 네. 이거는 완전히 파토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 그래 뭐 우리가 좀 동훈이 말 좀 들어주고 음. 또 당대표가 됐으니까 거기 체면 좀 세워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뒷받침해주는 형식으로 가면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고개 조금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래 동훈이 말 들어주고 이때 아직은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아예 제 흉내, 대통령님을 어떻게 흉내내요? 머리 이렇게 좀 흔들었잖아요. 불경스러운 거고 절대로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큰일 그래요? 나니까 스픽스가 위험해질 수 대기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그랬잖아요. 어디다 대고 스픽스 핑계를 대고 그래요? 그거는 아니 저기- 많이 위험을 빠뜨렸어요 그동안에. 본인이 뭐 아무런 역할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 일단은 우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1차에서 끝나든 2차 결선가든 될 거는 같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싫더라도 네. 지도부 한번 오찬이나 만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설득하겠죠. 제가 대통령님 지켜드리고 제가 열심히 뒷받침할 테니까 저 그냥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예, 그래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검사였을 때 선배님 진짜 내 얘기 다 듣고 해가지고 총장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럴 배짱 있나?
할 것 같아요. 할 것 왜냐하면 같아요. 한동훈은 대통령 꿈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던져가지고 승부수를 띄울 것 같아요. 음. 그쪽 캠프 분위기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한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뭐 육참골단 뭐 별 얘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사자성어 막.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장 잘한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잘 이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잘 뭐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변희재 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될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그 예측과 예측과 이제 당이 명분은 다른데 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예. 근데 범보수는 이제 한동훈을 하고 전면 전쟁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둘 다 보수가 아니다. 왜 우리 영역에 들어왔냐 너희들. 근데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뭐 쫓아낼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게 대를 넘어서 한동훈까지 못 참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들이받는 거잖아요. 근데 들이받는 과정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윤석열 한동훈이 더 뭉칠 수도 있겠다. 보수가 한동훈을 막 때리는 논리를 보면은 너 문재인 정권 때 사냥개 아니었냐 이래버리면은 윤석열도 사냥개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때리는 논리의 거의 90%가 사실 윤석열 때리는 논리거든.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이 보수가 결국에 우리를 이제 이 뿌리에서 차별하네. 야, 한동훈 손잡자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그렇게 돼가지고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어떤 얘기했죠? 특검법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일단 최상병 특검은 우리 여당 주도로 만들자. 근데 그 특검 추천 권한이 네. 지금 민주당에서 만든 거는 결국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특검을 할 만한 사람 2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선택하게 하자 이제 이건데 네.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 특검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니까 제3자에게 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시기와 관련해서 특검 추진하는 것 자체를 공수처가 수사를 다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게 나경원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의원의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게 바로 SBS 김태현 뉴스 정치쇼에서 네네. 나와서 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전당대회 7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뭐 당대표 돼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그 정도쯤 되면 공수처 이미 수사 다 끝날 때쯤 될 테니까 결국은 나도 뭐 꼭 지금 하자는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않겠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제3자도 결국에는 뭐 대법원장 얘기 나오고 뭐 무슨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쪽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 얘기하는 거랑 특별히 다르지가 않고요. 예. 오히려 그냥 꼼수 부리는 정도에 불과한 거고요. 더 문제는 이 통신 관련해가지고 1년 정도밖에 이제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기를 지나버리게 되면 7월 19일 요 왔다 갔다 한 요 타임을 지나버리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이 통신 기록 사실이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치 여론의 민심을 따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기 당대표된 이후에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때는 증거가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이 말은 사실 맞지도 않는 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족 붙이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법꾸라지다. 그런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데. 그래도 국민의 임해에서 제대로 좀 어떤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공개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은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법안을 내므로써 좀 여야가 같이 좀 검토해가지고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함께 논의해가지고 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성철 수석 말이 맞는 게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오히려 야당은 이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상임위원장짜리 7자리 받으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원내대표 자리를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했는데 삼선 의원들 이상인 사람들이 모두 다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마치 만류하는 것처럼 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결국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7월 19일 전후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하고 난 다음에 무기명으로 이제 투표하게 될 때 현실적으로 그때 되면은 여당에서도 이제 이탈표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것을 잘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야당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를 좀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그 특검을 누가 임명하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이게 중요해요. 특검의 맞아요. 전문.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특검을 보면은 대부분 맹탕이었다 그러는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나 변협이 임명했던 특검이고 박근혜 특검 때부터 야당이 임명하는 거 바뀌었고 그때 임명된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특검이면은 박영수, 윤석열은 절대 임명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야당만 임명하도록 해놓으니까 박지원이 박영수 임명하고 박영수가 박근혜에게 마음껏 보복하라고 윤석열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보복 수사하고 마음껏 조작 수사한 겁니다, 자기들이. 왜 지금 이 특검을 바꾸려고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요. 만약에 야당이 임명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한동훈, 윤석열에게 팽당한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꽂으면 자기들 처방면이 끝장나는 걸 알기 때문에 변협이라는 단체가 사실은 제가 파악한 지금까지 그렇게 이 정권 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난 이번 정권 들어와서 아마 검찰 조건에서 그런 것 같아요. 변협이 아마 다시 하기지만은 정말 노골적으로 친정권 단체가 됐어요, 변협이. 네. 그러니까 변협한테 맡겨놓으면은 적당히 대충 마무리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사람 된다. 그리고 이거는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특검이 다 결정난다고 제일 잘하는 게 윤석열 한동훈이거든요. 예, 예.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변협회장이 요번 말고 그 전 변협회장 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냈고 그 다음에 공수처장 뽑을 때 사실 그 사람들 입김 행사한 걸 보게 되면 어떤 스탠스인지 명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변협회장도 그렇고 저는 대법원장은 특히 만약에 이런 권한을 추천 권한을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자꾸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특검을 누구로 해주느냐가 중요해서 그래서 야당에서 결국 이걸 받을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결사 반대하고 막아야 될 부분은 맞아요. 이 특검 추천권 관련해가지고 제3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왜 야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상황에서 그냥 내주고 맙니까? 그거는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따져 물어야지 네. 윤석열 한동훈에게. 당신들은 야당이 추천했던 그 특검을 해봤는데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냐? 뭐 따져 물어야죠.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던데요. 네. 보셨어요? 어떤 거? 그 최상병 특검법 국힘 전당대회 이전에 신속하게 통과시켜가지고 네, 네, 네. 요거 한번 이 후보들 반응을 보자. 네. 특히 한동훈. 응? 아니 근데 다 반응을 반대한다고 보자. 했는데 뭘 반응을 봐요? 한동훈 전 반대할 비대위원장도 수 없다. 아니 없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거는 반대한다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민주당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지킬지 한번 봐야 된다. 아,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 없는 얘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냥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사실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것 재미로 같은데요. 얘기한 저는? 특별히 거예요. 그냥 할 말은 아니고 네. 원래 민주당 자체가 7월 19일 이전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까지 사실은 스케줄상에 놓고서 진행을 시키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가 좀 숟가락을 얹으면서 뭔가 좀 장난쳐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 제안 자체는. 그렇구나. 네,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민주당 쪽도 한번 좀 살펴보죠. 민주당.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당대표 사임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네, 네. 예, 좀 하실 저는 말씀.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재명 목소리가 당대표에 높아져. 참모라면 그냥 연임하라고 하겠어요. 왜냐면은 그 당대표라는 직위를 가져야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을 더 확실한 이재명 당으로, 이재명 진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쨌든 재판 4개 받잖아요. 그럼 재판 리스크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참모라면 그냥 일단은 우리 어려움 극복합시다. 그래서 연임하시라고 할 텐데 이게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2027년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괜찮은 수냐, 그건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법 리스크의 파고를 넘어가는 데는 좋은 지렛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더 높은 허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렛대로는 못 넘어가거든요. 이 지렛대는 뭐냐면 어차피 국민의 비호감도가 낮고 국민의 호감도가 높아져야 되고 국민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점점 높아져야 되고, 그래 대통령 까미네, 지도자 까미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그걸 극복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아니 뭐야, 지금 옆에는 지금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고위원 임명하고 또 옆에 보면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착하네, 이런 얘기만 하는 아부꾼들만 옆에다 두고 우리가 저 사람 믿으면서 이 나라를 맡겨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당원 당규,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정말 민주당이
마일리지처럼 축적해온 민주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과 그 논의들, 그런 결과물들, 당원 당규가 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만을 위해서 제도 자체를 바꿨잖아요. 이것이 맞는 것이냐. 만약에 본인 대통령 되면 또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할 거 아니냐. 대한민국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가 독재다. 독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도, 비판적인 위험도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인데 당대표 되시면은 정말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니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욕을 욕받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 욕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일부러 지금 장사졌는 거야? 아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말을 했겠지만 아니야. 예를 들어 이 장성철 소장의 의견도 우리가 듣고 또 이야기하시고 아니 노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원 당규 변경이에요? 정확히 말해봐요. 아니 본인 솔직히 말해봐요. 연임 정도 그런 것이고 연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 변경과 관련된 게 대선 아니에요. 앞두고 2년 뭐 퇴진 그거를 두 분이 지금 아니, 난리 약간 그걸 바꾼 거 맞죠? 바꾼 거 그건 맞죠? 연임을 하도록 하게 만든 거지. 바꾼 거 맞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기소를 당하면 기소를 당하면은 당직이 정지되는 그 부분도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그 예외 조항도 없애버리고 그냥 윤석열 정권이 우리를 그냥 핍박하려고 그러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려고 하니까 자, 그런 도덕적인 자, 부분도 봅시다. 최소한의 방지 장치도 자, 넘겼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하나만 여쭤볼게 제가 한동훈 아니 일단 전 그 비대- 전제를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세요. 그래요. 먼저 좀 얘기 좀 듣고 우리가 좀 왜냐하면 한번 또 들어보죠. 지금 예컨대 네. 장 소장이 말하는 거는 그 기소가 되면 1심 뭐에서부터 그 뭐냐 일단은 좀 내려놔라. 당직 내려놔야 된다. 이제 그 조항을 지난번에 바꿨던 거죠. 요 그건 얘기를 예외 하는 조항을 둔 거잖아요. 거죠. 네. 예외자. 근데 이번에 조항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렇게 대통령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검사님이나 검찰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재명을 위해서만 만들었다, 바꿨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폐해를 지금 다 목도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 당규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당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원들이 동의하는 바대로 사실은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나 그 당시에 그 당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바꾸는 거가 맞는 거예요. 민주당원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민주당원이 아니고 여기 민주당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런 문제 제기는 결국 중도층이라던가 반대쪽에서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당에서 그렇게 바꿨다고 한다면 그건 그쪽 당의 몫인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통해서 결론은 그 논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전형적으로 2022년 12월 달에 정진석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야 우리는 차기 지도부 뽑을 때 그냥 당원 100%로 뽑겠다. 당심이 민심이다. 윤심이 민심이다. 이러다가 망했거든요.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국회의장 출마하기 전에. 명심이 민심이다. 명심이 당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에 이겨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용납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당 운영을 해야 다음번에 선택을 받는 거지. 우린 선거에 이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당원들의 민주당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중도층이나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를 보면 돼요, 이제 네. 앞으로. 결과로?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바꿨는데 2024년도에 있었던 총선에서 그 우려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싹 사라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승리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총선 승리시켜 주시면 이재명 당대표를 연임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은 아니었잖아. 왜또 갑자기- 윤석열 아니, 정권 심판 잘하겠다는 거였지. 뭐 그래도 국민들이 그쪽으로 표를 몰아준 거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왜냐면 그럼. 지금 아까 이제 4건 기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2년 내내 뭐 내지는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뭐 야권에 있는 세력들이 대다수 정말 좀 높은 위치에 있던 분들이 많이들 이 검찰 쪽으로부터 많이들 고통을 당했어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죄가 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이러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오케이 돼야 돼. 검찰 논리가 맞아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 민심이나 이런 흐름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타당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정적 제거의 모양새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심판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네, 그 변희재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알겠는데 그게 이재명에 대한 곧바른 그러니까 연임이 늘 있었던 일은 상관없는데 80년 이후에 지금 최초라는 거고 그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재명의 연임을 거의 100% 늦게 가는 거냐 그럼 네. 도대체 연임의 목적이 뭐며 연임한 뒤에 뭘 할 거냐 이런 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없었으면 연임을 했겠어요? 아니 근데 왜 그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연임하는 게 그럼 사법 리스크랑 상관이 없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있어요? 당대표직을 당대표 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죄 때릴 걸 유죄 때리고 유죄 때릴 걸 무죄 때리나요? 방어하는데 더 많은 아니요, 전혀 힘을 그렇지 쓸 거고. 않아요. 봐보세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요? 법 왜곡죄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한 사람들, 검찰들 우리가 수사하겠다, 처벌하겠다. 판사들 제대로 판결 내리나 못 내리나 우리가 이것도 다 처벌하겠다라고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조사하고 기소한 검사들 다 특검 발의해가지고 그 사람들 특검으로 조사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당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건 당대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 잠깐만 이건 되게 중요한 네, 문제예요. 그럼 네. 일반 당대표라고 그런 해서 이재명은 그렇게 하는 게 그러겠어요? 아니죠. 왜 저도 당대표라고 얘기 좀 해서 하려고요. 그렇게 아니 이건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니까 네.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넘어가주세요. 뜨거워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뭐 일극 체제 심화에 따른 중도층의 반감 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동철 네. 우리가 소장도 이야기하는데 그거가 과제예요, 과제. 우리가 윤석열 과제로 대통령을 놔두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자기 배우자와 자기 측근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란 그럼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이재명 있죠. 당대표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당대표라는 공적인 지위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재판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잘못됐죠? 나빠요. 그러면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얘기해요?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어요? 아니 민주당 당원도 아니시잖아요. 그 똑같은 행위라고 우리가 아니, 제가 이야기하지 우리 않았잖아요. 순학질 여사님한테 우리 하시면. 당원이 아니야.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은 우리 변희재 대표가 갑자기 저 민주당 당원인데요. 이러면 다 소나무당 당원이죠. 아니 당원이죠. 그러니까 소나무당 당원인데 지금 갑자기 개그한 거예요, 개그를 너무 다큐로 받아치고 진짜.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장 소장 어쨌든, 네. 장 소장 말이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이 연임과 관련된 규정을 반대하고 비토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말인 건 맞아요. 맞아. 그리고 또 네. 그렇게 겉으로 또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 그래서 자체를 그게 부인하는 건 과제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네.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혹은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것은 저는 똑같은 등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아니 근데 없다고 연임은 생각해요. 그럼 어떤 목적인지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을 거의 확정했다 하면은 그게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연임하는지를 딱 한두 마디로 설명돼서 국민의 절반은 설득할 수 있어야죠. 네. 절반은. 기본적으로 리더십이죠.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외에는 사람은 안 보이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판단이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럼 다른 만약에 사람들은 뭐 누구-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서 하는 아니, 거예요. 그럼 그럼 그 누구를 한번 얘기는 내세워 봐봐요. 그러면. 예, 조금 더 우리가 아니 예를 들면 뭐 추미 가면 안 되고 정청래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저 당은 이재명이 아니면 못 굴러가는 당이냐 이거. 내가 아니 왜 비웃어요 그러면 나 아니, 비웃는 거 중요한 아니에요. 인물에게. 비웃는 아니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180석에 있는 그런 거대 야당이 이재명이 아니면 운영해야 된다? 이걸 납득이 되겠냐는 아니 거예요. 나올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 지금 근데 현재 현재로서는 이제 당기면 나오다가 나오는 결정 사람이 났다고 있어요. 결정 났다고 제일 얘기하니까 아니, 나오나. 그거는 여론에서 말하는 거고 돋보이고 기사들이 있어서 말하는 그런 거고. 거지. 예. 네.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오고 뭐 이재명 대표 혼자만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오는데요. 그거 지금 아니에요. 나올 사람 없어가지고 뭐 나오려고 나오라고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그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고 그건 나중에 다음번에 연임의 이유가 나올 때. 다음번에 이유가 나올 때 우리 다 이유가 안 함께 또 나오니까. 그 얘기를 네. 좀 해봅시다. 네. 그러면 좋죠. 네. 최상병 특검법이 네.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네. 우리가 청문회 보면서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그럼요. 사실 저는 청문회 보면서 여러분 다 뭐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증인 선서를 안 한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국민 앞에서 얼굴 들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얘기한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어떤 장면이 제일 비겁했다라고 비겁해.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대단히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데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차관 저런 분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했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떳떳하게 증인 선서하고 그래요.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받겠다고 그러고 정말 대한민국 청년이 억울하게 사망을 한 사건이잖아요.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비겁한 군인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놀랍고 저런 사람들을 임명하고 계속 보호하고 옹호하는 대통령과 용산에 있는 참모들과 국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래요. 네, 진짜 다 원망하고 있지.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나, 그죠? 뭐 근데 그 얘기는 벌써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했잖아요, 해왔던 얘기이기 우리가. 때문에 뭐 네네. 굳이 또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청문회 성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종섭이라던가 뭐 그 임성근이라던가 신범철, 이시원 이런 분들 그런 행동 할 거라고 예상했고 또 사실은 위증서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내가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차라리 더 그냥 맘 편하게 솔직히 그 청문회를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증인선서 거부한 거에 가지고 더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오히려 저는 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많이 드러났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빼도박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확인이 됐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던 것이 윤 대통령이 직접 회수 지시한 거라는 정황. 응? 그 정황이 완전히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임기훈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아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당신에게 전화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오늘 JTBC에서 나온 보도가 좀 네. 전에 나온 보도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봐서 확인을 자기네가 했다는 거 취재를 해봤더니 유재현 말이 맞았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그쪽에서 이 국방부에서 먼저 전화한 게 아니고 먼저 얘기가 돼가지고 유재은에게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이 이첩이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왔다고 이제 확인을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었었고요. 이 결국은 이 모든 수사 외압의 끈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 먼저 헤드가 돼가지고 이 상황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다른 틀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오히려 박정원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그 자기 이제 이름이 포함돼가지고 수사 보고서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네. 임성근 사단장이 이 박정원 대령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박정원 대령이 그것을 알고 전화를 자기도 일부러 안 받았고 본인의 그 부하 직원들에게도 전화를 받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갔을 것을 이제 알고 실질적으로 본인을 빼기 위해서 내지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약한 고리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결과론적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던 것이고 네. 네.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회수 지시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고 스스로 그냥 자백을 해버린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증언 거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서는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 증언 거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예 말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을 해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번 청문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진실배관에 중요한 고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윤 근데 대표, 이 네. 제가 아마 여기서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말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이 개입한 거를 인정을 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종석 장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문회 나가서 청문회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회수나 이 박대령 처벌에는 자기는 관여 안 했다 그랬는데 자기가 다 했다고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편해졌어요. 지금까지는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하다가 근데 대통령이 했다 그러니까 맞다 나 대통령 지시대로 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저는 아마 이 공수처 수사를 마무리할 때 뭐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이제 기자회견할 거라 보는데 내가 했다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나오려고 지금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여론 프레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종석 장관의 이 입장 바뀌는 거를 대비를 못했던지 아니면 대비할 뭐 틈이 없었던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단계가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걸 캐내는 단계가 아니라 네. 자기가 개입했다 그래.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범죄냐 이게 어느 정도 범죄냐 이 싸움 어기지 벌어졌거든요.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범죄는 맞는데 이게 그냥 탄핵까지 가야 되는 범죄냐 아니면 몇 명 직무유기로 처벌하면 되는 범죄냐 이렇게 어찌 보면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
이게 물타기가 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래요? 물타기가 될까요? 안 되죠. 해서도 안 되고. 안 돼. 네, 이건 누군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아니 윤석열이 물어야 윤석열 되고. 자기가 버렸다고 지금 얘기했다. 아니죠. 윤석열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지.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네. 아니 1년 내내 거짓말하다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야 내가 했다 뭐 대통령이 그것도 못해?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잘 보세요. 이종섭 장관이 그동안에는 자기는 관여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다가 네. 청문회 나와가지고 선서를 안 한 상태에서 이거 그냥 내가 한 거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만약에 선서를 하고 그런 말을 했으면은 되게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건데 선서를 일부러 안 하고 이거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대통령실에게 보여주는 거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근데 거예요. 이종섭 이중 메시지가 있어요. 선서를 아, 그래요? 했으면은 저 재판에서 한 얘기랑 말이 달라가지고 위증죄 아니 그러니까 위증죄 처벌. 이중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요. 대통령실에다가는 봐라 내가 뒤집어 썼으니 날 잘 받아오. 이게 이제 이종섭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는 나 선서 안 했잖아.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당신들이 나를 조금 봐줘. 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줘.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봤어요. 아,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나? 하면 안 돼. 해주면 안 되지. 아니 이준석 장관은 대통령 지시라고 얘기를 당연히 했거든요. 해주면 안 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입법청문회에서 본인의 선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와 대통령실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이 대통령의 권한범위 내에 있는 일이었느냐, 권한범위 내에 없는 일이었느냐가 중요해져요. 예. 대통령이 만약에 권한범위 내에 없는 일이었는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통령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네, 그렇게 지금 벌써부터 우기고 권한남용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권한범위 내에 있는 것인데 그 직권을 잘못 사용했을 때 권한남용이 되는 것이고 내 직권에 있는 범위가 아닌데 내가 뭔가 행사하잖아요. 그럼 그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 현재 지금 이 법이 그래요. 아. 그래서 이거를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 권리 행사 직권남용 방해 이 직권남용 관련된 이 법은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고쳐졌어요. 그러면 직권남용 외에 다른 죄명으로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은 하기가 없는 매우 지금 거예요?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그래서 지난번 입법청문회가 매우 중요한 마치 무슨 보물창고가 터져 나온 듯한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나왔다고 보는 게 네. 이걸 가지고서 대통령실이 얼마나 머리를 써가지고 또 자기네가 빠져나가려고 잔꾀를 부릴지는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을 이 대통령이 인사권 개입으로 만약에 이제 좀 흐름을 바꿔가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인사에 관여할 수가 있어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모든 일이 돼버려요. 네, 임상근 네. 사단장이 인사와 관련돼서 이번에 이런 식의 행동을 못하도록 만약에 이제 자기가 관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논리들이나 대통령실 변명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런 걸 얘기해서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 그 왜냐하면 우리 방송 하고 나서 뭐 증인 뭐 선설 안 하면 뭐 그게 뭐 죄가 안 된다는 동 뭐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미리 했더니 안 해버리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님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네. 저런 공직자들의 태도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이번 청문회 때 전후로 해서 나타난 거는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말이 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는 비겁함이에요. 네. 정말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하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을 미루려는 저런 비겁함. 세 번째는 뻔뻔함입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뭘 잘못했는데요. 거의 이런 수준이잖아요. 공직자들은 저러면 안 돼요. 네. 저런 사람들이 공직자라는 거,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좀 불행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저러한 태도들이 다른 모든 국정 운영 방식에 다 투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참 저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찍기도 했고 지지하기도 했고 그때 막 그 찍었어요? 찍었죠 당연히. 그때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아 찍었다고 아니 얘기를 본인은 하고 엑스파일까지 까놓고는 그걸 찍었다고? 찍었죠. 찍고? 왜냐면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고. 엑스파일은 까고? 찍은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어? 아니 근데 손톱을 깎을게요. 아니 근데 엑스파일에서 그때 등장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찍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예 기권을 했겠지. 이재명 후보는 더 심했다.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찍었는데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 네. 공수처 수사에서도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최소 2개 부서가 그렇죠. 관여했다 네, 이런 네, 정황 네. 때문에 네. 지금 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공수처에 대통령실 여기 압수수색 촉구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 촉구해야 하더라. 되는데 예. 공수처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는 건 대단히 형식적인 거가 되고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대통령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지고 자 영장 나왔다. 우리가 이거 다 압수하겠다. 딱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대통령실 문 밖에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압수수색 영장 주면서 요거 좀 저기 압수수색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봐. 근데 거기 보통은요 다 관련된 거 없음. 빈 거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할 것 해야죠 같아요. 무조건. 예. 근데 이걸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한다라는 것은 공수처장이 결국에는 사인을 안 한 거잖아요. 대통령 눈치 보는 거다. 그렇게 지금 보시죠. 공수처 수사를 굉장히 잘하죠 검사들이. 근데 네.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 영장 하나도 안 내줍니다. 아. 영장은 그 위가 해줘야 되거든요. 한 건도 안 내주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가 대통령실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이거는 그들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뭐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으로 또 발부받고 대통령실까지 뭐 하고 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해봤자 지금쯤이면 기록 같은 게 다 하나도 사실은 이제 없을 거고 네, 네. 두 번째 또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특별히 이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자꾸 시간 낭비, 노력 낭비하지 말고 빨리 특검을 해야 되고 예, 실질적으로 공수처에서 지난번에 임성근 사단의 휴대폰 같은 경우도요. 예. 포렌식 했잖아요. 포렌식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고 뉴스버스에서 네, 기사가 예. 나왔는데 실제로는 못 하고 있대요, 제대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성근 사단장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비밀번호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제대로 나오는 게 없다. 시간 끌기네요. 왜? 네, 이렇게 지금 사실 또 얘기를 들었어요. 비밀번호가 그렇게 복잡하게 왜냐하면 뉴스버스에서도 그때 당시에 무슨 네. 내용이 나왔는지 말을 안 했고 뭐 나온 것처럼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기사는 나왔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보고 내부적으로 사정을 알아보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특검을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맞아요. 특검 해야죠. 해야 돼요. 네. 예. 자, 의정 갈등 뭐 청문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무기한 추진 계획이던 의협 오늘 네. 한 발 물러섰죠. 아니 네. 제발 좀 의사 제발 좀. 선생님들 빨리 병원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부도 아유 내년도 의대정 확정이 됐으니까 의사들 여기에 다른 얘기하지 마 이렇게 접근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보다도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국가 운영의 최고의 결정권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얘기했으니까 따라와 이거는 안 돼요. 그 이건 뭐 독재예요. 물밑 작업 판단 뭐 그런 소문은 못 들었어요. 많이 했다고 해요. 아, 지금 물밑 작업을. 네,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물고기들도 언론보도 아닌데 네. 물밑에서. 가재인가 붕어인가. 하여튼 물 밑에서는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이제 좀 이런 의정 갈등 없앴으면 좋겠고 의사들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든 게 간호사분들이에요. 맞아요. 간호사분들 병원 지키고 있고요. 간호사들 더 문제가 뭐냐면요. 내년도 작년에 취업했던 분들, 내년에 취업한 분들 병원에서 간호사들 안 뽑아가지고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레 뭐 국회 복지위에서 청문회 열린다면서요. 근데 그때 좀 지금 해결책 나올까요? 이제 일단은 의협도 사실은 상당히 몰렸어요. 특히 의협 회장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바람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제 점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결국 탈출구가 뭐냐, 우리도 엑시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가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18일날 그때 집단 휴진하기로 했더니 동네 의원에 갔던 사람이 휴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이 왜 휴진했어 하면서 그 의사를 고발한 고소 고발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법 59조 2항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강경하게 하면서 여론으로부터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의협회장 싫다.
이런 게 또 의사들 사이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조금 나올 얘기가 조금 진전될 가능성은 사실은 조금 있는데 그래서 현실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변희재 대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이건 이제 네. 이 파국이죠, 파국. 예,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파업의 의미가 없어졌고 파업을 하는 만큼 1,500명 늘어나면은 다음 해부터 이제 의대의 이제 교육 상황 완전히 파탄 나는 거고 내년도에 또 그럼 내년도 정원은 또 몇 명 됩니까? 그거 아직까지 몰라요. 이번에 1,500명 늘린다 했는데 내년도 또 얼마 늘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는 의대 교육 시스템하고 이 전공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한 수년이 걸리는 그래서 이미 늦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뭐 이제 종합병원 몇 개 파산하고 의대 몇 개 파산하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청문회에서 뭐 해결책좀 안 나오고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나와요. 너무 늦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청문회 뭐 그래, 얘기하겠어요. 뭐해? 이미 이제 막 뽑고 이제 시험 치러 가는데 이제 애들이 뭐 도저히 이건 늦었어.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은 의사들이 사실은 그냥 기법하라고 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대안은 맞아요. 특별히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집단 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의료법 거- 59조 2항이 그거예요. 네. 집단적으로 휴진하거나 휴업해가지고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신들 이제 뭐 며칠 동안 병원도 못 열게 하고 당신들에게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때리겠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의료법 59조 2항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법을 해석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의사들 그렇게 가지고 처벌받기까지는 또 엄청 오래 걸리고 빠져나갈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형식적으로 서로 그냥 보여주기 형식으로 사실은 이 정부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수사해봤자 몇 명 본보기로 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그 의사들을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서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뭐 여기 보니까 뭐 하다가 말겠죠. 이제. 리베이트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그렇죠.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려제야 뭐 네, 리베이트 네, 받은 네. 거 아니냐. 1,000명 조사하겠다.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협상의 압박 수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뭐 의대 교수들, 지역의사회 등이 범위력의 특별위원회 같은 거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의료복지 체계를 이번에 새롭게 좀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늘어나고요. 의대 정원 지금 증원을 한 이유가 지역의료, 그다음에 기피의료 이거를 좀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대 정원만 확대해놓고 다 성형외과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체계적으로 손보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 해요, 이 정부가. 이게 진짜 지금 던져만 놓고 지금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 못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안 가는 기피하는 곳에 의사들을 증원해서 늘리자.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네. 매우 많이 수학과라든지 줘야죠. 이런데 흉부외과, 소아과 뭐 이런 3배, 4배, 5배의 건보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그걸 하고 안 하면서 정원을 1,000명 늘었다? 계속 피부과 맞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병원 딱 붙여놓고 뭐 전문의도 안 따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부도 알 텐데. 알고 있죠. 보건복지 너무 잘 알죠. 근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문에 적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든 정치권은 참 어렵다는 거 아니까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뭐 솔직히 술 한 잔 먹고 야 1,500 늘려 이게 아니면은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밖으로 모든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가고,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나가고 싶어 했는데 못 했던 거니까 우린 용산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뭐 저 아니 그래도 의료계 정원 늘리는 것도
뭔가 요구 사항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 이 얘기를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자찬하고 있어요. 자화자찬. 우울 자찬을 해. 우리가 인원 우리가 늘렸잖아. 의대정원 1,500명이나 늘린 정권이 어딨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청와대 나온 정권이 어딨냐.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나온 거하고 의대정원 늘린 거하고를 같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주장하는 게 두 가지 성과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 개고기 식용 금지 이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국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던 거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다. 요 얘기 하나 하고 의대정원 엄청나게 늘렸으니까 우리밖에 못하지 않았냐. 밀어붙이니까 된다. 우리를 따르라. 지금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본질적인 걸 건드리지 않으면서 무대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후폭풍과 부작용과 이 나쁜 영향만 더 끼쳤다는 거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서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정책 펴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장성철 수장 같은 사람 지금 탄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의대정원 450명, 500명 이 정도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 이 정권이 이렇게 무도한 정권하고 이렇게까지 돼버렸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차라리 의대정원 이제 안 늘리기 전이라면 그래도 좀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미 다 늘려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1,500명 이제 늘는 건 늘은 거고 그래봤자 결국 의사들 10년 있다가 이 빛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면 이 의료 시스템 무너진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아니 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정권에서 뭔가 만들어낸 것을 이어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부정해버리죠. 있잖아요. 부정해버리고 그때 회의했던 건 어디로 갔어? 그렇죠. 400 몇십 명 뽑기로 했던 거는 그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지. 거기서부터 발전시켜야지. 갑자기 맞아요. 2,000명 정원은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되는 이제 10년 뒤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제 의대 교육 시스템이 선후배들이 거의 집단 도제를 해주는 그 상당히 이제 글로 많이 맡겨져 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의대생들 이제 1학년 아닙니까? 이제 내년 되면 2학년 애들이 이제 가고 1학년 애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늘어나는데 후배 취급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 교육이 제대로 이제 아이고 되겠냐고. 쪽수 갑자기 늘어났고 근데 이제 교수가 뭐냐.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지금은 시스템이 안 되는. 이 선후배들이 자기를 후배로 인정 안 하는 순간에 교육이 전도가 안 돼.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럼 아니, 지금도 들어오는데 교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뒤에 물론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아니 우리 애들 어떻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 준비도 안 전혀 된 준비도 안 돼 있고, 선생님들이 실험실 확충도 안 돼 그렇게 있고, 많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양산이 교수도 확충 안 돼 있고. 어떻게 애들 맡기고 그냥 어떻게 이제 우리 뭐 와서 목숨을 뭐 왔다 갔다 맡기겠어. 하다가 이제 가르치 애들 막 그냥 수술하는 거예요. 설마 무책임하게 아무런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겠죠. 누가요? 정부가. 준비 안 하고 있잖아. 그 얘기죠? 지금 아니, 아 하지 않을까요? 외국인 의사 데려오면 되잖아요. 외국인 의사 수입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기다려봅시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지. 사장님 나빠요. 아, 이게 이럴 때가 아니네. 그 오늘 제가 아까 화제. 아까 오면서 뭐 화재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화재 얘기 먼저 하고 제가 여러분께 좀 저희 프로그램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화성의 공장 화재로 아니 제가 아침이랬나 낮에 일찍 오거든요 여기를. 네. 근데 올 때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네. 나왔는데 그때까지. 지금 웬일입니까? 20명이 큰일이에요. 외국인이. 네.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 그 네. 한국에 와서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돈 타국에서 맞아요. 얼마나 네. 힘듭니까? 근데 안타까워요. 예. 경기도 화성시 리튬 예. 배터리 생산 공장 화재로 22명 지금까지 22 나온 얘기는 예, 22명이 예. 사망을 했고 원래 중에서- 실종자가 23명이었는데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20명. 20명이 그렇구나. 네, 그리고 22명 한국인 노동자 뭐 2명 그렇구나. 사망했다고 얘기 나오고요. 연락두절 한 명까지 그러면 뭐 살아 계시면 좋은데. 그리고 더 너무 중요한 게 이제 안타깝네요. 리튬 배터리 공장은 특징상 물로 이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고 한번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면 1000도까지 올라가 버린대요. 아유. 그래서
결국 화재 진압은 옆 건물로 옮겨가지 않도록만 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너무 국적 1명, 안타까워요. 신원 미상이 1명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PD가 아까 그 이 얘기 꼭 해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를 해서 여러분 명문대 출신 온라인 1:1 화상 수업 중고등학생이 집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픽스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이 오셔서 진짜 뭐 독립운동 하듯이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아울러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응원하는 탑 클래스 온리 유. 예, 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를 주세요. 02-597-3960 02-597-3960으로 예, 상담 전화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장성철 소장님 오늘 아주 귀한 아니 얘기 괜히 저 때문에 아니 괜히 좋았어요. 여러 가지 네 또- 그런 서로 활발한 토론 왜 그래? 안에서 어? 네. 토론 안에서 방법이 찾아지는 아니 거죠. 저는 스픽스에 누가 네. 될까봐 제가 나오는 게 괜히 그래요? 또 저 때문에 아유, 무슨 구독 말도 안 취소하시고 아니 또 그거 아니죠. 조회수 떨어지고 그러면 어떨까 네, 네.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전혀 아니에요. 네, 우리 맞다 하면서 또 댓글 올라오잖아요. 서로 아니야. 우리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다 이야기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 장성철 네. 소장 말이 합리적인 게 되게 많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소식에 의해서 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방송 보면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사인해드릴까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같이 합시다 사인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전의 용사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